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이 강의, 요 강좌에서는 뭘 이야기하기로 했냐면은 왜 지방자치가 이야기됐는가 하는 거, 그런 것들을 간단히 언급하는 정도로,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의 흐름이 흘러보는 정도로 그렇게 이제 구성이 됐습니다. 지방자치가 어떻게 흘러왔느냐 하는 거는 이 슬라이드보다는 여러분들이 지금 몸으로 느낄 겁니다. 뭐 하나 하려면 무조건 안 되고, 뭐 사람 하나 뽑아달래도 안 뽑아주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하여튼, 뭐, 그래도 어쨌든 시간은 시간이니까 한번 정리를 해보기로 합시다. 지방자치라는 거는 간단하죠. 그죠? 개념으로 따지자면은 그냥 한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자기 일을 자기가 결정하는 거죠. 자기 지배입니다. 자기의 문제는 자기가 결정하는 거예요. 이것 자체가 민주주의죠. 보통 우리가 민주주의를 이야기하면은요, 자기의 생활에 또는 자기 자신의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자기가 하거나 또는 자기가 연관된 그런 절차 속에서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거, 이걸 민주주의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뭐 같은 이야기죠. 그 이제 다만 이제 문제가 뭐냐면요, 한번 봐보세요. 보통 지방자치를 이야기할 때는 이 지방자치의 개념 속에는 국가라는 말은 한 번도 안 나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요, 자기들이 서울에 있다고, 자기들이 국가기관이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주권이라는 말을 먼저 시작을 합니다. 국민주권의 원리에 시작해서 주권의 지역적인 주체로서의 주민이 무엇을 하는 것, 자기 통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국가가 앞서 있어요. 이제 우리가 지방자치를 다룰 때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원론은 이런데 현실은 이렇게 나옵니다. 이랬을 때 이제 우리 지역의 문제, 우리 주민의 문제, 뭐 주민이라는 것도 주민등록에 도에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쩌다 와서 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 문제를 우리가 결정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국가로부터 내려오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결정하느냐, 이 문제가 중심이 될 것 같아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긴 합니다만은 이제 보통 이제 지방자치의 역사는 이 역사입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싸움의 역사죠. 어떻게 보면은 주민 생활의 역사와 국민 생활의 역사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그 이야기들을 이제 좀 할 것 같아요. 뭐 헌법입니다. 그냥 1~2공화국 경우에는 그냥 법령의 범위 내에서 자치에 관해서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그 다음에 이제 법률로서 정한다. 의회를 둔다. 뭐 그렇게 됐을 거예요. 요게 이제 군사정부에 오면은 조금 달라지는 게, 요거는 뭡니까? 4.19 혁명이 일어나고 난 뒤에 제2공화국이죠. 그때는 그러니까 규정에 하나 들어가서 단서가 붙죠. 적어도 시읍면의 장은 주민이 직접 선거하는 것으로. 그래서 지방자치가 좀 더 활성화되는, 좀 더 복귀가 되는 그런 규정이 들어갑니다. 군사정권 이후에는 그런 규정 다 없애버리고 아주 간결해져요. 지방자치에 대한 헌법 규정은 그냥 주민복리에다는 사무 처리한다. 뭐 그냥 법률로 정한다. 의회를 두는데 어떻게 하는가는 법률로 정한다. 법률은 누가 만듭니까? 지방의회가 만드는 게 법률이 아니잖아요. 그죠? 다 아시다시피 국회가 만들죠. 중앙정부가 만드는, 중앙에서 만드는 그 법률에 따라서 지방자치가 결정되도록 만들어둬 버린 거죠. 사실 이제 이게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역사의 거의 대부분입니다. 있으나 마나한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던 거죠. 더더군다나 유신헌법 때에는 지방의회는 조국 통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구성하지 아니한다. 큰일 날 뻔했어요. 아직도 의회 건물을 못 지을 뻔했어요. 이제 뭐 저런 규정까지도 들어가 있었죠. 지방의회 만드는 거하고 조국 통일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몰라요. 뭐 관계가 있다면 관계 있는지 몰라도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해요. 이제 뭐 이거는 그냥 복잡하니까 넘어갑시다. 문제는 이제 뭐 헌법재판소가 또 이제 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주민에 의한 자기 통치다. 이것만큼은 어떠한 경우에도 침해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어쨌든 우리가 이제 자치라 한다면은 기본적으로 4가지죠. 자치사무라는 게 자주조직, 자주입법, 자주재정, 자주행정이죠. 뭐 사실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좀 쑥스럽네요. 공자 앞에서 문자 쓰는 것 같아가지고. 이제 사실은 뭐 자주행정은 뭐 당연한 거고요. 이제 돈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재정은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법을 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게 이제 아주 그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이제 저는 부산에서 자랐는데요. 제 외가는 여기 유성, 덕진이라고 그러나? 그게요. 그럼 어릴 때는 많이 놀러 왔었는데요. 어쨌든 부산에서 자라가지고 서울에 이제 77학번인데 77년 2월 달에 이제 대학 갈 거라고 서울에 처음 올라왔어요. 서울에 올라오면 반드시 가야 되는 데가 있죠. 저희 학교 바로 앞에 있는 어린이 대공원입니다. 어린이 대공원 가지고 문화 충격을 엄청나게 받았어요. 갔더만은 고등학생, 남학생, 여학생이 교복을 입고 팔짱을 끼고 가요. 세상에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그날 밤에 꿈에도 그게 나타나요. 문화 충격이거든요. 부산에서는 생각도 못하는. 그러나 서울에서는 할 수 있는 어떤 거죠. 부산에서 어떤 행동의 기준이라는 것하고 서울에서의 기준이라는 건 분명히 다릅니다. 뭐 부산, 서울이니까 그런데 서울하고 안동을 생각해 보세요. 저희 학교 같이 이제 있는 교수 중에 고향이 안동인 사람이 있는데요. 아직도 자기 마을에 갈 때는 부인하고 10m 이상 떨어져서 간대요. 나란히 가면 혼난대요. 이제 그런 동네에서 국회가 만든 법 하나만 가지고 시행하는 건 이거는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은 관광을 중심으로 하는 도시에서는 거기에서 쓰레기 버리는 사람을 처벌해야 되는 필요성하고 저기 서울의 명동 사람 정신없는 그런 곳에서 쓰레기 버리는 사람을 처벌해야 되는 필요성은 분명히 다르죠. 거기서는 과태료도 충분할지 몰라도 여기서는 구속을 시켜도 그 시원찮은 사람이 되잖아요. 그럼 다르게 법을 만들 수 있어야죠. 그게 이제 자주의 입법의 권한이죠. 사실 우리가 지방자치, 지방분권을 이야기할 때 가장 강조가 되어야 되는 부분은 저 부분입니다. 이 법을,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도 법률에 상당하는 법을 만들 수가 있어야 되죠. 그 지방에 관해서 적용되는 그런 법률을 만들어야 되고요. 이제 그렇게 하려면 다시 재정권이 뒷받침이 돼야 되는 거죠. 자주조직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제 대충 그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기관 대리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장이 있고, 군수가 있고, 의회가 있고, 의회는 시장을 견제하는 이런 역할이잖아요. 아니, 다 좋아요. 자기들이 필요한 대로 조직하면 되죠. 기본적으로 지방의회만 구성하게 하고, 장을 어떻게 선출할 것인지, 선거를 할 것인지, 의회가 선출할 건지, 안 그러면 장 없이 의회가 혼자서 다 할 건지, 이런 것들은 스스로 조직할 수 있도록, 거창하게 이야기하는 게 그런데요. 제가 이제 서울시 교육청 일을 좀 이리저리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있었어요. 사람 하나 뽑는 것도 행자부 거쳐가지고 저 기재부 승인까지 다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우리 마을에 공무원이 몇 명이 필요한지는 우리가 결정해야지 왜 중앙정부가 나서요. 이제 그런 것들이 전부 자치조직권의 개념에 들어갑니다. 문제는 이것들은 전부 이제 주민들이 다 알아서 주민들이 다 해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 헌법재판소는 또 엉뚱한 소리를 해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이것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라는 것 또는 힘이라는 것은 헌법상의 기본권이 아니라고 그럽니다. 헌법에 의해서 보장된 게 아니고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보장된 것이다. 다른 말로 하자면은 이런 권력들은 국회가 법을 개정해갖고 얼마든지 뺏어갈 수도 있다는 거죠. 이제 이러다 보니까 과연 우리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헌법적 보장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실제 보장하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려요. 바로 이 때문에 이제 지방분권 개헌을 하자는 논의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지금. 자, 이제 어려운 이야기 나와요. 근데 별로 어렵지는 않습니다. 이제 17세기 이제 알트지우스라고 해가지고 이제 근대 법학의 가장 큰 주춧돌을 놓은 사람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제 자연법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쨌든 이 사람의 논의가 이제 적어도 근대적인 의미에서 지방자치 제도의 논의가 출발하는 건데요. 아주 재밌는 게 이 사람은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라는 그런 말씀을 어디서 들었나 봐요. 설령 컨닝을 해가지고 이 말을 합니다. 사회라는 거는 5단계로 발전한다. 개인 혼자서는 사회가 아니죠, 그죠? 여러 명이 모여있는 가족에서부터 조합이라고 하지만 이거는 마을이라고 보면 됩니다. 또는 이제 전문 직업 조합 모임 그렇게 봐도 되는 거고요. 가족과 조합으로 나갔다가 그게 도시가 되고
도시와 어떤 지역이 뭉쳐가지고 하나의 주를 이루고 이 주가 국가로 발전하는 것이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국가의 중심은 국가가 아니고 가족이 되고 개인이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게 중심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가 운영의 틀도 기본적인 원칙은 보충성의 원칙입니다. 보충성이 뭡니까? 이런 거죠. 학생이 대학을 갔는데 등록금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본 원칙은 그거잖아요. 네가 열심히 일을 해봐. 돈을 벌어봐. 안 되면은 부모님께 손을 벌리고, 안 되면 친척들 좀 찾아가고, 안 되면은 사회가 마련해 줘야 되죠. 그것도 어려우면은 국가가 마련해 줘야 되죠. 원칙적으로 권력을, 권한을 가진 제일 밑단위의 어떤 행동 주체에게 맡기자는 겁니다. 일단 맡겨보고, 거기서 잘하면은 그대로 내버려두고 잘한다고 박수 쳐주면 되고, 못하면은 도와주는 거죠. 못하면은 개입하는 거. 그게 보충성의 원칙입니다. 어떤 권력이 하나 있어요. 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무상급식 문제를 한번 봅시다. 애들 밥을 무료로 먹인다라는 문제가 있었을 때, 이 결정은 지역에서 먼저 결정을 해보고, 그게 안 되면은 도 단위에서 하고, 그게 안 되면 중앙정부에서 결정하라는 거죠. 중앙정부가 먼저 나서가지고 애들 밥 공짜로 먹여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보충성의 원칙입니다. 기본적으로 지방자치가 발달한 나라가 항상 주장하는 건 이겁니다. 가장 중요한 원칙이죠. 지방에 내버려 두자는 거죠. 이제 그 이야기가 지금으로부터 한 400년 전에 나왔던 이야기예요. 상당히 똑똑한 사람 같아요.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기본적으로는 지역이 우선이다. 지역이 우선이라는 거죠. 이 주권이라는 게 지역에 있는 것이고 지방이 이니셔티브를 잡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지방의 이해관계와 국가의 이해관계 또는 지방의 의사와 국가의 의사가 다르면은 지방의 의사를 우선해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렇게 생겼대요. 생기기는 저렇게 생겼대요. 별로 잘생기지는 않았는데요. 사실 요게 이제 대체로 보면은 유럽의 기본적인 틀인 것 같아요. 유럽 국가들이 이제 이루어지는 그런 형태고요. 이제 미국의 제퍼슨 같은 사람도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제 주로 이제 요 이야기죠. 타운십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사람들이 모여서 살고 있는 그 마을, 이 마을이 모든 행정의 단위가 돼야 된다. 그러고요. 이제 이 사람이 한 이야기의 가장 중심되는 말은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말입니다. 풀뿌리 민주주의를 처음 사용했던 이거는 그 이야기라고 보면 될 거고요. 어쨌든 어떻게 될까요? 저 워드라는 게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군 단위 정도 될 것 같아요. 크기가. 물론 인구는 훨씬 더 작겠지만은 어쨌든 그런 거죠. 그 뭡니까? 아파트 한 동 같으면은 지나가다가 만나면은 이름은 잘 몰라도 저 사람은 저 위에 좀 사는 사람 알 수 있죠. 그죠? 그런 정도의 접촉이 있을 만한 정도의 지역이 모든 행정의 중심이 돼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너무 커도 안 되고 너무 적어도 안 되고 이제 그런 정도. 그게 중심이 되어서 자기 통치라는 것이 풀뿌리 민주주의고 그것이 국가 통치의 기본이 돼야 된다. 바로 이 원칙을 홈룰이라고 그럽니다. 나중에 이제 또 다른 게 나오는데요. 어쨌든 바로 여기 동그라미 하나 붙여보세요. 이거 오타가 났네. 하여튼 이제 기본적으로 조 단위가 모든 국가 자격의 중심이 돼야 된다고 보는 것이고요. 나머지는 쭉 보시면 됩니다. 되도록이면은 중앙정부는 개입을 하지 않는 게 원칙이라고 보죠. 지방에 맡기자. 그거요. 그래서 법을 만들거나 조직을 하거나 돈을 마련하는 것도 지방에 다 맡겨라. 지방이 알아서 하라는 겁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한 10개 주 정도가 이제 저 원칙을 쓰고 있고요. 저것하고 반대되게 중앙정부가 알아서 해야 된다는 게 여기 딜런 규칙입니다. 요거는 이제 중앙정부가 위임한 것만 지방이 행사하는 그런 정도죠. 서로 그러되는 것인데요. 미국은 대충 저 홈룰하고 그 딜런 룰이 두 개가 병존하는 그런 체제라고 보면 됩니다. 토크빌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은 조금 아까 이야기했던 알트지우스나 이런 사람하고는 조금 다른 게 세 가지 조직들, 그러니까 주민들이 모여 있는 조직, 요건 이제 동네 마을입니다. 그 다음에 전문가들이 모여 있는 조직, 뭐 변호사회라든지 의사회라든지 또는 뭐 경우에 따라서는 사실은 뭐 공무원도 전문가죠. 공무원회라든지 그런 조직, 그 다음에 이제 신앙자치단체들, 요 세 개가 지방자치 또는 국가통치의 기본이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사실은 이 이야기죠. 타운미팅과 자유와의 관계는 초등학교와 학문의 관계와 같다. 박사학위 논문을 쓰려면은 그 출발점은 어디부터입니까? 대학원에 입학해서부터가 아니고 초등학교 들어가가지고 글 쓰는 거 읽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죠. 그게 안 되면 박사학위 논문 못 써요. 마찬가지라는 거죠. 타운 미팅이 되지 않으면은 지방이 마을이 결정권을 갖지 않으면은 그 국가는 자유가 없는 국가하고 마찬가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이 사람의 이야기 중에 제일 특이한 거는 맨 밑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타운이라는 게 신이 만드는 거다. 국가가 만든 것도 아니고 사람이 만든 거고 신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떻게 손을 볼 수 없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참 근데요. 요즘 그 대통령 탄핵 전후해가지고 개헌론이 막 일어나요. 왜 개헌해야 된다고 주장을 해요? 대통령 권력이 너무 세기 때문이잖아요. 제왕적 대통령제를 없애려면은 개헌을 해가지고 뭐 4년 중임제로 가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뭐 분권형 대통령제로 가든지 저는 분권형 대통령제가 뭔지 모르겠어요. 내치하고 외치를 구분하겠다는 거잖아요. 봅시다. 사드는 내치입니까 외치입니까? 나중에 또 이 이야기 나오는구나 참. 동북아 외교 관계에 관련된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러면 외치예요. 근데 사드 때문에 우리나라 관광객도 다 굶어 죽어요. 누가 고민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동북아 정세를 생각하면 대통령이 고민해야 되고 관광객 다 굶어 죽으면 문화관광부 장관이 고민해야 되죠. 이게 뭐가 분리가 돼요? 사실 그 분권적 대통령제 해가지고 유럽 같은 경우에 이제 시행되고 있는 나라가 핀란드하고 오스트리아입니다. 임금님이란다. 대통령 권한하고 의회가 뽑는 총리의 권한이 구분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두 나라는 오스트리아는 공식적으로 대통령이 자기 권력을 포기했어요. 나는 내 권력을 독자적으로 행사하지 않고 총리의 그 자문을 받아가 총리가 원하는 대로 도장 찍어주겠다라고 작정했습니다. 핀란드 역시 마찬가지예요. 권력을 버리고 있어요, 대통령은. 되도록이면 의회가 시키는 대로 또는 총리가 이야기하는 대로 그대로 들어줍니다. 그걸 가지고 뭘 꼭 새로운 제도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느 제도가 좋아요? 뭐 내각제 대통령제, 뭐 4년 중임제, 뭐 또는 5년 단임제, 또 뭐 이원정부제, 분권형 대통령제죠. 어떤 거 생각해 봤어요? 네? 4년 중임도 좋은데 5년 단임도 괜찮은 것 같아요. 가만히 보니까. 정이 들어서 그런 건지 뭐 그것도 뭐 그렇게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4년 중임도 괜찮은 것 같고요. 사실 지방자치가 일어나는 제일 큰 이유는요. 헌법재판소가 말하듯이 이게 아닙니다. 이건 옛날 이야기고요. 요즘은 뭐냐면은 생활정치의 영역입니다. 생활정치라는 게 별게 아니죠. 간단히 이야기를 하자면은, 그죠? 쓰레기 봉투값 얼마로 할 것인가의 문제를 그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 그리고 쓰레기를 치우는 사람이 결정해야지 쓰레기하고 전혀 관계없는 저 중앙정에 높은 사람이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문제는 우리가 결정하는 거죠. 저번에 촛불 집회가 일어났을 때 와거리라는 데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갑자기 나서가지고 탄핵 이유를 대비하자. 그래서 시민의회를 만들자. 우리가 주축이 돼서 만들 테니까 가입해라. 그랬더만은 그 촛불 집회 나간 사람들 반응은 뭐였어요? 네가 뭔데 우리를 대표하려고 그러느냐. 우리 문제는 우리가 처리한다. 내가 나를 대표한다라는 게 반응이었습니다. 요게 요즘에서는 아주 그 중요한 그런 터닝 포인트예요. 뭐냐면요. 모든 사람들은 옛날에는 저 사람 누구냐 하면 한마디로 이야기가 가능해요. 그 뭐 저 아랍 쪽에서는 사람 이름 그랬잖아요. 누구 아들이 누구 아들이다. 하면 그 사람은 모든 게 다 결정이 돼요. 근데 뭐 우리나라도 그렇죠. 저 멀리 있는
뭐 무슨 동네에서 온 김서방 또는 무슨 마을에서 온 무슨 댁이 하면 설명이 다 됐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거로 설명이 되지 않잖아요. 제가 누굽니까? 뭐 그냥 여러분들은 아까 소개를 받았습니다만은 저는 그거 말고도 1시간 동안 저를 설명할 수 있어요. 이제 이 자리에 섰을 때의 저와 그 뭐 슈퍼에 갔을 때 저 집 안에 들어갔을 때 저는 분명히 다르거든요. 그것들은 전부 하나하나가 다 저에게는 가치 있는 겁니다. 그거를 어느 누구가 대신해서 해줄 수는 없는 거죠. 나도 내가 누군지 모르는데 어떻게 국회의원이 또는 지방의원이 나를 대표로 해요. 또는 나도 나를 잘 모르는데 어떻게 기초단체가 아니라 광대단체가 또는 중앙정부가 그 문제를 처리를 합니까? 너무나 다양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바로 그것 때문에 이제 다중적 정체성이라고 그러죠. 이쪽에 가면은 아버지가 되고 저쪽에 가면은 뭐 그 이제 그 뭡니까 뭐 교수가 되고 저쪽에 가면 소비자가 되고 하는 바로 그런 다양한 모습들, 바로 그 다양한 모습들을 처리하려면은 각각의 영역에서 각각 처리되어야 돼요. 어느 누가 대표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자기 문제는 자기가 결정하는 또는 더불어 결정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사실 지금 현재는 어떻게 보면 지방자치라는 게 시대적인 명제예요. 옛날에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일 줄은 몰랐어도 지금은 하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국가가는 좋을지 몰라도 주민들의 생활, 개인의 생활은 완전히 엉망이 되는 그런 시대가 돼버리고 말아진 거죠. 수신제가 지국 평천하라고 그럽니다. 지방자치는 저기서 어디에 해당될까요? 수신제가 치국 평천합니다. 4가지잖아요. 지방자치는 어디에 해당됩니까? 보통은 수신은요, 한 가족을 다스리는 거는 이거는 제가가 아니라 수신에 속합니다. 중국의 경우에는. 가족은 자기 몸이거든요. 제가라고 하면은 한 마을이에요. 보통 이제 그 뭐 우리나라 집성촌도 있어요. 중국은 그렇잖아요. 한시 고을이 있고 이시 고을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제일 그 어른인 촌장이나 뭐 하여튼 이런 사람들이 그 고을을 다스리는 거거든요. 요게 가죠. 국이 되려면은 조나라, 한나라, 뭐 그 저 뭡니까 연나라 이런 정도가 돼야 국이에요. 제후의 나라죠. 그게 이제 아우러지면 황제가 다스리는 천하가 되는 거죠. 그 이제 사실은 뭐냐면은 지방자치는 바로 이 영역에 들어간다고 봐도 될 겁니다. 뭐냐면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생각을 같이 하고 생활을 같이 하는 그 영역. 요게 전체 나라를 다스리는 기본적인 틀이 돼야 된다는 거죠. 알투지우스가 이야기했던 내용하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됐든 같이 생활권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자기들끼리서 알아서 하도록 내버려 두는 게 원칙이라는 이야기죠. 우리 동양 사상에서도 얼마든지 설명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헌법은 이런 식으로 발전합니다. 이제 48년부터 지금까지 한 70년 정도 되는데요. 그걸 굳이 구분하면은 3단계로 구분 가능합니다. 이제 뭐 요 경우는 그러니까 제1공화국, 2공화국까지 2공화국이 빨리 무너졌으니까 왜 61년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만들어진 시기라고 이야기할까요? 엄밀히 61년이 아니라 60년입니다. 그 조선시대 때 태정태세 문단세 예성 할 때 성종이 있죠. 그 사람이 왜 성종이에요? 태조는 나라를 세운 사람이죠. 그렇죠? 세종은 나라를 평화롭게 한 사람이거든요. 태종은 이제 국가 영역을 확정한 사람이 이제 태종이고요. 대충 그렇게 이름이 붙죠. 내려온 그 사람은 왜 성종일까요? 나라의 뼈대를 완전히 만든 사람을 성종이라고 그러거든요. 중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계속 그렇게 붙여요. 나라의 체제가 완비됐을 때, 이때 이제 경국대전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제 그 성종이라고 그러는데요.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1960년에 우리나라 민법이 만들어집니다. 48년에 헌법이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이제 그 형법이 만들어지고 60년에 마지막으로 민법이 만들어지죠. 국가 체제가 그 이제 적어도 법적인 체제가 완비되는 때가 60년입니다.
대충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군사 정권을 들어서고요. 그 다음에 이제 6월 항쟁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민주화기로 들어서는 그런 형태죠. 대충 이제 그런데요. 저 이제 민주화기도 전기 후기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학자에 따라서는 또 2003, 그 뭡니까 2007년 뭐 그렇게 나누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하여튼 저기 저 97년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IMF죠. 참 우리 역사를 많이 바꾼 것 같아요. 그 IMF라는 게. 이제 여기는 이제 독재 체제에다가 그 군사 정부가 마음대로 하던 시절, 그러다가 이제 뭔가 민주화를 꿈틀거리다가 나중에 보니까 이제 세계화 국민으로 들어서는 뭐 신자유주의라고 그러죠.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그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가장 강력한 국가 통치 수단으로 제도되는 뭐 그런 형태죠. 대충 이제 이렇게 바뀌는데요. 지방자치의 변화도, 지방자치의 역사도 정확하게 이 틀에 따라서 움직여 나가요. 지방자치가 뭔가 틀을 갖추려고 하는 순간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지방자치가 완전히 없어졌다가 그러다가 이제 민주화 과정에서 민주화하면은 지방자치다. 그래서 지방자치를 좀 해보자 하고 꿈틀거렸던 이제 그런 그 단계로 바뀌는 거죠. 여기는 정경유착이라기보다는요. 사실 제1공화국 때는 경제라는 게 별 게 없었잖아요. 주로 이제 적산을 불화하거나 원조 물자를 나눠주는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제 국가가 어떻게 보면 경제를 좌지우지하던 시절이고요. 요때는 이제 그 성장을 중심으로 해서 국가가 그 이제 그 뭔가 기업을 밀어주던 시대고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기업이 점차 이제 그 경제 자유화 체제를 거치다가 오히려 기업이 권한이 더 서진 뭐 그런 형태죠. 실제 여기 이제 단적으로 드러났던 게 이 재벌 권력이 우리나라에서 힘을 가졌던 게 그 정주영 회장 소 몰고 북한 갔다 왔다 하다 놓고 대통령 출마했던 사건. 이제 재벌이 정치 권력과 이때 같으면은 꿈도 못 꾸는 이야기예요. 이제 재벌이 어느 정도 힘이 있다 보니까 이제 정치 권력까지 가져가려고 노력하는 이런 형태로 바뀌는 거죠. 지방자치의 발전은 대충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런 그 경로를 그대로 거칩니다. 도입기가 있고요. 저기는 이제 중단기가 아니라 중단되었던 기죠. 그 다음에 이제 부활하고 또 발전하는 그런 기간, 뭐 그렇게 나눠주는데요. 이게 어디 갔나? 사실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크게 바뀌지는 않습니다. 뭐 크게 문제는 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인 형태도 기관 대립형으로 구성됐던 거. 물론 요 시기는 대통령이 지방자치단체장을 임명하고 지방의회를 만들지 않다 보니까 굳이 통합형이라고 이야기할 것도 없어요. 지방의회가 없으니까 통합될 것도 없죠, 뭐. 하여튼 뭐 독주하는 그런 시기였고요. 이제 대체로 뭐 구성을 보더라도 이 경우에는 이제 주민이 직선하는 구조에서 저기는 이제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 또 이제 지방의회를 없애버리는 거죠. 다시 이제 직선하는 구조로 이제 다시 회복되는 그런 형태죠. 발전은 그렇게 뭐 단순하기 때문에 특별히 더 설명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뭐 단체장 선출 방식도 보면은 이제 60년까지는 거기는 이제 세 가지 단계를 거치죠. 처음에는 그러니까 임명하고 그러니까 장은 임명하고 그 시연면장 같은 경우에는 의회가 간선하는 그런 체제를 갖다가요. 이제 요 경우는 주민이 직선하는 체제. 그러다가 이제 3기에 가면은 모두 다 주민이 직선하는 체제. 뭐 그렇게 흘러오고 뭐 여기는 뭐 별건 아니었고요. 이제 저쪽에 지금 현재 오면은 모두 다 주민이 직선하는 체제로 갔다. 뭐 이러면은 역사는 다 설명되는 것 같아요. 더보다 이제 이거부터 이야기를 해야 되겠네요. 조선시대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근대 그 조선시대 고려도 마찬가지고요. 통일이 된 이후로는 아주 강력한 중앙정부가 있었죠. 근데 그 강력한 중앙정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는 실질적으로 보장이 돼 있었어요. 특히 이제 조선시대 같은 경우에는 중앙에서 지방수령을 파견하긴 했습니다. 파견해놨고 그것도 못 믿으니까 암행의사 보냈잖아요. 이제 튼튼한 암행의사는 암행의사 출도해야 하고 부실한 암행의사는 암행의사 졸도해야 하죠. 왜 암행의사 졸도해야 해요? 원래 암행의사는 문자가 들어 암행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보통은 가기 전에 미리 통보를 해요. 나 간다. 나 감사 나간다.
알아서 해라. 그러면 이제 그 마을 그 원님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미리 이제 멀리 마중 나가가지고 술을 먹여요. 그러면 이제 정작 일할 때 되면은 술에 취해가 졸도하는 거죠. 그게 암행어사 졸도입니다. 하여튼 뭐 그런 게 있는데요. 암행어사가 파견되면은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이제 옛날 같은 경우에는 제일 먼저 봉고죠. 창고를 봉하고요. 장부를 내놔라 해가지고 장부를 가져와가지고 제일 먼저 하는 게 호구조사입니다. 사람이 몇 명이 있고 노인은 몇 명이 있고 아이는 몇 명이 있고 남자는 몇 명이고 여자는 몇 명이고 그리고 이제 전답 조사하고 뭐 그렇게 나가는데요. 그 이제 뭐 유양소 같은 거는 그 동네 이제 그 일종의 유림이죠. 유림이라고 이야기되는 지금식으로 하면 호족이죠. 이 호족들이 중앙정부에 대항해서 자기들의 어떤 그 뭡니까 권익을 위해서 똘똘똘똘 뭉쳐있는 그런 체제죠. 사실 뭐 중앙정부에서 이거 없애려고 여러 노력들을 많이 해요. 요 존재가 있다는 자체가 중앙정부에 거스를 수 있는 반역을 할 수 있는 또는 통치를 방해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항상 중앙정부에서는 미워할 수밖에 없죠. 힘셀 때는 가서 때려 부수고 조금 힘이 약하거나 좀 유화적으로 가면 또 만들어주고 뭐 그렇게 서로 이제 왔다 갔다 했던 겁니다. 뭐 저 활리는 교활한 그 뭡니까 아전이라는 뜻이고요. 간민은 그렇게 간사한 백성들이죠. 이제 지방의 풍속을 바로 잡는다. 뭐 그런 이유로 이제 처리를 하고 그랬던 거죠. 또 하나 이제 뭐 여러분도 잘 아시듯이 향약 같은 것도 있습니다. 주로 이거는 이제 양반들이 했던 것이고요. 어쨌든 이 양반, 지방의 양반들이 그 지역의 어떤 질서라든지 또는 뭐 경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장악하고 행정을 담당했던 뭐 담당하기보다는 오히려 유양서 같은 경우에는 중앙 관리를 견제하는 역할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요거는 그러니까 중앙에서 임명된 자치단체장이라고 한다면은 이 경우는 그 지역에서 만들어지는 일종의 원로원, 지방시라고 하면은 조금 원로원화된 지방의회 역할을 했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조금 자기들이 힘이 세지고 중앙정부 권한이 약해지면은 아예 그냥 지방수령을 갖고 노는 뭐 그런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향약 같은 것도 참 재밌는데요. 이제 자기들 나름대로 처벌 규정도 만들고 그렇게 해서 자기들이 규율하는 일종의 뭐 지금식으로 하면 자치의 가장 전형적인 모습이죠. 뭐 그런 그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이제 지방자치가 처음에 도입되었을 때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이 지방자치의 문제는 정말 어려운 문제였어요. 해방되고 난 뒤에 미군정이 들어서고 48년 국가가 들어서기 전까지 이제 그 사이 요때 이제 가장 골치 아팠던 게 이 문제였습니다. 해방 이후에 일본 사람들이 물러났죠. 그죠? 그러면 이제 국내 치안을 담당해야 돼요. 이 치안을 하겠다고 나선 가장 두드러진 세력이 서울의 경우에는 여운형씨를 중심으로 하는 건국준비위원회였고요. 지방의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모습이 있었지만은 인민공화국 형태의 자익들이 그 지방의 치안권을 장악해가지고 이제 자치처지로 들어갔던 그런 체제. 그 다음에 이제 기업은 누가 장악했어요? 일본 사람들이 운영하는 기업의 관리자들이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뭡니까 뭐 공장 평의회, 전평의회, 전국 평의회 같은 이런 노동자들이 장악을 해요. 그러니까 자익들이 지방 조직을 장악을 하고 여운형 씨는 자익입니까 아닙니까? 알쏭달쏭했죠. 하여튼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군정은 이 한반도 특히 이제 38선 이남 지역에 자익들이 장악하는 걸 견디지 못했거든요. 이제 이 과정에서 지방자치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그 뭐라 그러나 뭐 정말 어려움에 봉착할 수밖에 없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지방자치가 제대로 이루어지는 체제이기도 한데 또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미군정을 중심으로 하는 국가 통치틀하고는 완전히 어긋나는 이런 구조가 됐던 거죠. 사실 그러다 보니까 뭐 거기에다 덧붙여서 이제 그 뭐 우리 민족들이 지방자치를 제대로 해본 경험도 없었던 경험 부족이라는 이런 것들이 합쳐지면서 상당히 그 어려운 시기였습니다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과 비슷한 모습을 갖출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이거였습니다. 해방 이후에 우리 민족이 보여주었던 어떤 국가에 대한 열정들, 제대로 된 국가를 만들어 보겠다는 그 열정들은 다른 나라에 비하게 못했던 것 같아요. 상당히 강했던 것 같아요. 제헌헌법 보면 참 웃겨요. 헌법 전문에 보면요, 인류 평화에 이바지하고 인류 공영에 이바지하겠대요. 1948년에 헌법이 만들어지는데 그때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 얼마였습니까? 60달러 될 도 말도 그랬을 거예요. 세계에서 제일 못하는 나라였거든요. 그러면서 세계 평화를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참 1948년에 헌법 만들면서 성별에 의한 차별 금지 조항을 집어넣습니다. 그 당시 영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그 어떤 선진 국가에서도 남녀 평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던 때예요. 그런데도 남녀 평등이라는 규정을 집어넣거든요. 가족 생활은 남녀 동권을 기본으로 한다라는 규정까지 집어넣어요. 어쨌든 열정은 너무나 가득했습니다. 경험은 없으면서 열정은 가득했고 현실은 이렇게 삐뚤어져 있고 뭐 이런 상황에서도 그래도 더더구나 전쟁까지 났죠. 어렵게 그 체제들을 만들어 나갔던 게 뭐 어떻게 보면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실 이제 45년부터 48년까지는 이런 과정이었고 그 과정에서 이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얼마 전에 이제 4.3.7 뭡니까 69주년이었죠. 이제 내년이 70주년인데요. 어쨌든 그런 그 희생을 겪고 또 겨우 이제 나라가 만들어지고 뭐 그랬는데요. 문제는 이제 이 체제부터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지방자치의 체제는 만들어놨는데 그걸 운영하는 과정에서 너무나 과도한 욕심들을 부렸어요. 그러니까 전국을 자기 통치 밑에 넣겠다는 그런 생각들을 한 거죠. 제헌헌법에서는 대통령은 누가 뽑았습니까? 국회가 뽑았죠. 간선제였거든요. 사실 이유진호 박사가 헌법안을 만들 때는 내각제로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이승만 박사가 그때는 박사니까 나 대통령 안 시켜주면 나 이거 안 할래. 대통령제로 바꿔 해서 바꿨거든요. 그때 이제 제헌의회를 지배했던 정당이 한민당인데요. 한민당이 왜 그때 순순하게 원래 내각제로 가게 되면 자기들이 집권하는 거잖아요. 자기들이 원내 다수당이었으니까 자기들이 총리를 뽑고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승만 박사가 대통령제로 바꿔줘라고 하니까 별 제한 없이 바꿔줘요. 그 이유가 뭡니까? 이승만 박사 존중해서 그런 건 아니죠. 어쨌든 나라를 만드는데 이승만 박사 의사에 폼이 난다고 생각을 했고요. 첫째, 그거는 그냥 형식적인 이유고요. 어떻게 했냐면은 대통령제로 바꾸면서 밑에다 총리라는 제도를 하나 더 집어넣어놨어요. 그러니까 이 총리를 자기들이 뽑으려고 했어요. 뭐 그렇게 되면은 뭐 대통령은 그냥 허울만 대통령이고 자기들은 총리를 자기 사람을 뽑아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내각제하고 똑같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승만 박사와 한민당은 동상이몽을 했던 거예요. 하여튼 그렇게 바꾸어가지고 대통령을 뽑고 나서니까 이승만은 한민당이 원하는 사람을 왜 이래? 한민당이 원하는 사람을 총리로 뽑아지 않았어요. 자기 사람을 뽑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민당은 속았다. 뭐 속은 것도 아닌데 약속한 것도 아닌데 어쨌든 그래가지고 대통령이 하는 일에 딴지를 걸기 시작해요. 대통령은 대통령대로 그렇게 딴지 걸리니까 국회가 보기 싫어지고 미워지고 그렇게 바로 국회를 통해서 일을 하지 않고 국민들한테 직접 호소를 합니다. 바로 이제 국민들을 동원하는 체제인데요. 그러니까 의회와 더불어서 국회와 더불어서 일을 하지 않고요. 스스로 노조를 만들고 분야회 만들고 4H 클럽 만들고 불교계 싸움 일어나면은 이제 태고종하고 조계종하고 싸움이 있었을 때 조계종 손들어가지고 조계종을 자기 밑으로 넣어버렸잖아요. 그래서 국민들을 직접 통치하는 체제로 가거든요. 그러면서 사사건건 국회를 무시해버려요. 그때부터 대한민국 국회는 무능한 국회가 돼간 거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 대한민국 국회도 좀 억울한 면은 있어요. 뭐 어쨌든 이 이승만 체제의 그 잔재인 것 같아요.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승만이 권력을 장악하다 보니까 지방 권력도 제도가 어떻게 되든 권력은 중앙에 집중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통령이 다 하는 또는 이제 대통령의 대리인이라고 하는 자유당이 지배하는 그런 체제로 가버렸던 거죠.
뭐 지방자치법 만들고부터 이제 쭉 이야기들은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그 48년에 이제 헌법에다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이야기를 넣었고요. 이제 독일식의 개념들이 들어왔던 거고요. 49년에 지방자치법이 만들어지고 그걸 개정하고 하면서 자치단체장의 임명이라든지 또는 선거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바뀝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는 중앙통치권력을 강화하는 수준으로 가버렸어요. 참 뭐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역사라는 게 조금 비극적인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처음에 49년 지방자치법에서 이 체제를 만드는 거죠. 기간 대립주의 형식으로. 그렇게 만들어 나갔던 게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뭐 52년에 이제 지방선거가 있었고요. 참 저런 거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 좀 별종이에요. 전쟁이 나가지고 정신이 없을 때 지방선거를 합니다. 저 때문인가? 당장 그 뭡니까 북핵 실험하고 이래가지고 전쟁이 일어날지 모른다 해서 외국에는 주가가 요동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느긋하죠, 그죠? 아마 그럼 저기서 배운 것일지도 몰라요. 하여튼 뭐 그런 거고. 그리고 이제 헌법도 개정하고 하면서 이제 뭐 하는데요. 하여튼 그러다가 이제 58년이 참 문제가 많은 때인가 봐요. 이 58년생이 개띠죠, 그죠? 제가 58년생이거든요. 우리나라는 58년 개띠만 없었으면 나라가 괜찮은 나라가 됐을 것 같아요. 너무 인구가 많아요. 하여튼 이제 베이비붐 시대 뭐 그런데요. 어쨌든 이때 이제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이제 사실은 이제 이런 거죠. 노골적으로 부정선거가 일어나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지방이 아예 중앙정치에 종속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결국 이제 요 과정 거쳐가지고 부정선거 해가지고 뭐 그 3.15 부정선거 일어나고 나중에 이제 그 4.19 나고 쫓겨나는 그런 형태가 됐죠. 민주정부가 들어서면서 지방자치법이 개정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임명제를 완전한 그 직선제로 바꿔버리고 선거 연령 인하가 이때 일어납니다. 21세에서 이제 20세로 일어나고요. 그리고 이제 뭐 지방선거도 하고 그래도 우리나라 지방자치 역사에서 가장 완벽한 형태의 지방자치의 모습을 갖췄던 시기입니다. 문제 그대로 민주정부가 일어나면 들어서면서 이제 이런 모습들이 보였던 거죠. 뭐 어쨌든 군사혁명이 일어나면서 이제 끝났죠. 뭐 초대시장 취임식도 있었고요. 군사 쿠데타 일어나면서는 이제 지방자치가 거의 그 폐지되다시피 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군사 정권기에는 계속 이제 폐지가 됐고 뭐 더 그거 할 건 없습니다. 설명할 거 없죠. 그러다가 이제 민주정부가 들어서 민주화 이후에 이제 조금씩 바뀌기 시작하는데요. 6.29 선언에서 그러니까 그 뭡니까 직선제 개헌하겠다라고 선언하면서 거기에 지방자치도 활성화하겠다는 이야기를 같이 하죠. 이게 이제 현재의 지방자치의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88년에 그 지방자치법 개정하고 89년 개정하고 계속 이제 이 과정을 통해서 이제 그 지금 현재 지방자치 모습이 나옵니다. 이제 88년 같은 경우는 이제 3당 합당이 되고요. 문제는 이제 요 시기부터 아주 이제 재미있는 현상들이 벌어지는데요. 그러니까 그 지방자치 의회를 구성했는데 요때 이제 민자당이 압승하고 야당이 패배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요 시기부터 지방자치는 중앙정부의 대통령에 대한 신임을 묻는 정치 투표 그거 비슷하게 흘러가 버려요. 지방자치가 그 자체 독립적인 의미를 갖는 게 아니고 지방의 장을 누가 뽑느냐 어떤 사람을 뽑느냐 이 문제가 되기 이전에 대통령이 잘했느냐 못했느냐를 심판하는 그런 의미로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참 좀 조금 그런데요. 어쨌든 91년에 이제 선거를 하게 되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지방자치를 하려면은 의회를 뽑는 것도 중요하지만 장을 뽑는 것도 중요하죠. 근데 이제 민자당, 그 당시 민자당이었습니다.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았어요. 사실 이제 저 맨 밑에는 문제가 되는데요. 여러분들 그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방의회 의원 같은 경우에 정당의 공천을 받는 게 좋아요? 안 받도록 하는 게 좋아요? 요때는 이제 뭘 했냐면요. 지방의회 의원 출마한 사람은 내가 어느 당의 지지를 받았다, 공천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도록 해놨어요.
공천을 못하게 한 제도가 아니고요. 후보가 나는 어느 당에서 나를 민다. 어느 당에서 나를 뽑은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못하게 막았습니다. 이게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 났거든요. 근데 어떻게 생각해요? 지방의원 같은 경우에 이제 사실은 이제 문제가 뭐냐면요. 그거는 지방의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정당제도의 문제예요. 우리나라 정당은 중앙당 중심이잖아요. 전국 정당 형식이었고 중앙당 중심이고 중앙에 있는 높은 사람 중심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 뭐 모든 선거에서 중앙에서 내리꼽는 경우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방 정치가 중앙 정치에 예속이 되죠. 바로 그걸 못하게 하려고 저렇게 했던 거거든요. 그냥 정당은 적어도 기초의회 같은 경우는 정당이 손 떼라 라는 거였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기 전에 먼저 고쳐야 되는 게 저는 우리나라의 그 탄핵 이후에 새로운 시스템을 마련한다고 했을 때 제일 먼저 고쳐야 될 게 뭐냐? 저는 정당법이라고 봐요. 우리나라에서 정당을 설립하려면은 정당 설립 요건이 뭡니까? 두 가지가 있어요. 시도당 단위로 1000명 이상의 당원이 있어야 되고요. 이런 시도당이 5개 이상 그 시도에 걸쳐서 존재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전의 이익을 위해서 대전만의 사람으로 대전만에서만 활약하는 그런 정당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설령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대전당, 충남당, 충북당 3개인가? 또 뭐 있습니까? 전북당, 경북당 해서 5개 이상 돼야 돼요. 대전의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뭉치는 정당이라 하더라도 이걸 정당으로 만들려면 다른 시도까지 다 가야 되는 거죠. 요게 하나가 있고요. 대전을 위한 정당을 만들었는데 그러면 중앙당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설령 뭐 제주도 뭡니까 전라도 다 합쳐가지고 도움 받아가지고 만들었다고 합시다. 중앙당 어디 설치해야 돼요? 대전에 설치 못해요. 서울에 설치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나라 정당법의 문제거든요. 이것부터 우선 고쳐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저는 부산 대동고등학교 나왔는데요. 대동고등학교 동창회가 정당을 만들어가지고 우리 동창 중에 한 명을 지방의회 의원으로 밀어보겠다. 이거 왜 해서 안 돼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물론 부정선거만 안 하면 되지. 개모임 하다가 참 똑똑한 사람 하나 있어요. 아, 그러면 우리가 정당 만들어 이 사람 밀어주자. 밀어줘도 되잖아요. 그걸 못하게 만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앙당 중심으로 된 전국 정당이 지방의회, 지방선거에 관여하는 일이 벌어져요. 참 저는 아직도 잘 이해를 못하겠는 게요.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지방에 그 이제 자치단체장 선거를 위해서 공천을 받는데 보니까 그 사람 공천권을 국회의원 2사람이서 갖고 서로 싸워요. 자치단체장이 높아요. 그냥 크기로 봅시다. 자치단체장이 높아요. 국회의원이 높아요. 보통은 제가 이제 동대문구 사는데요. 동대문구 같은 경우는 갑을로 나누죠. 그래서 한 구에 국회의원은 2명인데 구청장은 1명이에요. 그럼 구청장이 더 높다는 말은 이상해도 어쨌든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 구청장 공천을 이 2사람이 좌지우지하는 거죠. 이 2사람은 중앙당에서 폼 잡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중앙에서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좌지우지하는 셈이 되어버리죠. 이거는 잘못된 것 같아요. 어쨌든 바로 그래서 이게 뭡니까 정당법부터 먼저 고쳐야 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뭐 그러고 나서 이제 사실 이런 것도 좀 그래요. 지방의회가 또는 우리나라 국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국회 365일 개회해라. 그래 놔놓고 헌법에는 보면은 임시회는 30일, 정기회는 150일 초과할 수 없다고 정해놨어요. 헌법은 150일, 30일만 해라고 정해놔놓고 상시국회 열자고 백날 이야기해봐 무슨 소용이 있어요. 마찬가지죠. 뭐 이런 식으로 규율하는 거 이런 것도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김영삼 정부에 들어가가지고 아주 재밌는 규정이 하나 들어옵니다. 이런 규정이 하나 들어오죠. 단체장 재임은 3번만 할 수 있고 3번을 초과해서는 못해요. 4번은 못해요. 여기 왜 그래요? 사실 여기에 캘리포니아에 있는 제도입니다.
캘리포니아에 아놀드 슈바제네거가 3번 하고 나서 못했거든요. 그 이유가 바로 이런 조항 때문에요. 3번만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근데 다른 주에서는 또 뭐 무한히 할 수 있도록 하기도 하고요. 저 아이오와 주에 시드래피드라는 도시가 있는데요. 거기에 지금 그 시장이 48년째 해먹고 있어요. 해먹고 있다는 말이 좀 이상하죠. 해먹고 있다고 표현해도 될 것 같아. 최장기 집권이에요. 뭐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제 이게 뜻은 뭐냐면은 지방에서 그 정도 했으면 너무 오래 하면은 토호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지방 권력과 너무 유착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냥 지방은 털고 이제 중앙 정치로 진출해라. 뭐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하여튼 뭐 그러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요때 이제 공무원 인사권 같은 것들을 대통령이 가지느냐 단체장이 가지느냐 주로 대통령 중심한테 부여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너무 중앙에서 공무원 인사권을 다 잡고 있는 게 아니냐 해서 완화했던 것이 95년 1차 개정입니다. 13차 개정이죠. 하여튼 그렇게 완화를 했고요. 95년에 이제 지방선거 하면서 민자당이 졌거든요. 이 민자당은 좀 그런 성격이 있나 봐요. 선거에서 지면은 무조건 이름부터 바꿔요. 이름 바꿨죠. 그 다음에 이제 DJ 정부 때, 이제 뭐 요런 제도, 그러니까 조례 조례 만드는 거를 주민들이 발의할 수 있도록 한 거. 뭐 노무현 정부 때는 지방자치의 가장 큰 역사라는 건 이거죠. 그죠? 지방분권, 그 다음에 이제 혁신도시 만들고 지방 이전하고, 여러분들은 어때요? 관공서도 전부 다 세종시로 오니까 여러분들이 나아졌어요? 아무 그게 없어요. 여러분들 좀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 이거는 사실 말이 안 되는 결정이에요. 이제 저 결정을 내린 제일 큰 이유가 뭐냐면은 외국에서 보니까 200몇 개의 나라 중에서 86개의 나라의 헌법에 수도를 어디로 한다는 규정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수도가 어딘 거는 헌법에서 정할 사항이 아니냐. 그런데 왜 이상한 이런 법을 만들어 가지고 이도록 하느냐. 맞는 말이에요. 겉으로는. 그런데 실제는 그렇지 않아요. 헌법에서 왜 수도를 정해요? 수도를 정하는 나라는 대부분 연방국가거나 아프리카 국가예요. 연방국가는 여러 지역에 합쳐가지고 하나의 나라를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수도가 어디에 있느냐는 아주 중요한 문제거든요. 자존심의 문제죠. 힘 있는 동네에서 수도를 우리 여기로 한다라고 정하는 거예요. 똑같은 논리가 아프리카 나라입니다. 아프리카 나라들은 부족끼리 모여서 사는 걸 이걸 갑자기 서방세계 내려가고 손 짝고 한 나라 해 그랬던 거거든요. 역시 지역적으로 흩어져 살던 나라가 하나로 뭉치다 보니까 수도를 어디로 하는가는 정치의 문제죠.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수도가 여기냐 저기냐에 따라서 자기들 권력이 달라지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또는 이 단일한 나라에서는 수도가 어디냐는 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기면 어떻고 저기면 어때요? 꼭 서울에 있으라는 법은 없는 거죠. 그냥 이상한 결정을 내려가지고 좀 그래요. 헌법재판소가 89년에 만들어졌는데요. 2009년에 참여연대에서 저는 이제 참여연대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거는데요. 헌법재판소 설립 20주년 기념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헌법, 행정법 하는 공법을 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제 쭉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20년 동안 헌법재판소가 제일 잘했다고 생각되는 판결을 이야기해봐라. 그 다음에 가장 나쁘다고 한 판결을 이야기해봐라. 그랬더니 앞에 거는 중구난방이에요. 뒤에 거는 한 사람 빼고 모두가 다 일치했던 게 바로 이 판결입니다. 가장 나쁜 판결을 접했어요. 한 사람은 저 판결을 가장 좋은 판결로 찍었습니다. 제 지도 교수인데요. 이 사람이 저 소송 제기하고 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좀 그래요. 뭐 주민소송제도 그러고 제주특별자치제도도 설치했고 제주도 특별자치도 저것도 성공인지 아닌지 뭐 그거는 모르겠는데요. 딴 거 몰라도 제주도 자치경찰제도는 실패라고 봐야 될 겁니다. 이 경찰을 자치분권 경찰 뭐 그렇게 만들자. 그게 이제 경찰개혁의 요즘 아주 중요한 의제인데요. 제주도의 자치경찰을 만들어 놓은 거는
실제 경찰권을 부여한 게 아니고 주차 단속, 뭐 음식점 단속, 요 권한을 그렇게 구청에서 하던 일, 그걸 떼가지고 준 거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엄밀히 보면은 경찰을 하기도 좀 어려운 부분도 있긴 해요. 하여튼 좀, 이 노무현 정부가 뭐 잘한 것도 있고, 뭐 어느 정부나 마찬가지겠지만은 사실 저런 부분에서는 엄청난 실수들을 많이 해요. 사실은 지방자치의 문제는 여태까지 이제 쭉 나오는 게 지방자치법의 문제이기도 합니다만 어떻게 보면 헌법의 문제이기도 해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제왕적 대통령제를 없애려면은 두 가지가 일어나야 됩니다. 권력 구조를 어떻게 아까 처음에 이야기하다가 좀 생략했는데요. 권력 구조를 어떻게 바꾸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제일 문제는 뭐냐면요. 국가 권력에 저항할 수 있는 국민의 권력을 키워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국민의 권리, 국민의 기본권을 키우면 키울수록 국가 권력은 작아집니다. 제왕적 대통령은 함부로 못 나타나요. 국민들이 대통령을 비판할 수 있을 때 대통령을 함부로 못 하는 거거든요. 국민들이 기본권을 키워줘야 되고요. 또 하나가 중앙 권력에 견제할 수 있는 지방 권력을 만들어주면 됩니다. 국가 권력이 이마타다고 한다면요. 국민들의 기본권을 키워주면서 이만큼 뺏어가면 국민들한테 주면 되고요. 또 다른 부분, 남은 부분의 상당 부분은 지방에 주면 돼요. 그러면 요만큼 남거든요. 요만큼 남는 거를 대통령이 다 해먹든 국회의원이 다 해먹든 그거는 내버려 두면 되는 거죠. 실제 중요하지 않아요. 결국은 지방분권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지방자치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지만은 우리나라의 그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폐해를 극복한다는 점에서도 큰 의미를 가집니다. 여태까지 우리나라에 있었던 사실 그렇잖아요. 모든 것들을 국가 중심이에요. 그 뭐 국민교육헌장 기억하는 분 계세요? 아, 여러분들 안 배우셨나? 우리는 무조건 외워야 됐고 그게 대학교 입학시험, 그때는 본고사 시험이 있었는데요. 입학시험에도 출제됐어요. 저는 과감하게 틀렸어요. 한바탕 떨어질 뻔했는데요. 하여튼 뭐 거기 보면은 나의 발전의 근본은 나라의 그 발전이다 뭐 이런 식이잖아요. 멸사본공이라는 말을 쉽게 하는 나라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죠. 멸사본공이 아니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수신제가가 먼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헌법부터 뜯어 고칠 필요는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이 헌법을 고치는 게 이제 보통 일이 아니니까 그렇죠. 사실은 현행 헌법에서 나왔던 게 뭐냐면은 과거 군사정부가 가졌던 그 막강한 권력들, 소위 제왕적 대통령을 털어버리고 민주주의를 실현하자는 거였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잘못돼가지고 결국은 제왕적 대통령을 만들어냈던 그런 게 있죠. 사실 좀 그래요. 넘어갑시다. 문제가 뭐냐면요. 87년에 이제 민주화 운동을 하면서 그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이제 구체제를 쫓아내버렸어요. 그러면은 그 87년 헌법을 만드는 주역은 누가 돼야 됩니까? 시민들이 돼야 되죠. 시민들이 헌법을 만들고 해야 되는데요. 그 당시 헌법을 만든 거는 소위 8인회라 해가지고 신군부 세력하고 상김씨죠. 뭐 아까 그 김정규 씨도 들어가요. 이 사람들이 대리인인 국회의원 8명에서 모여가지고 밀실에서 만든 게 현행 헌법입니다. 이 헌법 만들 때 국민들은 어떤 의견도 뭐 제시 못했어요. 자기들끼리 만들어버렸죠. 그래서 국민투표해가지고 통과시켜버렸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은 시민들은 정치에서 소외돼 버리고요. 정치인은 정치인대로 또 시민들로부터 소외가 돼요. 자기들끼리 놀고 자기들은 상김씨한테 잘 보이느냐 그걸 중심으로 해버리고 시민들은 지금 쟤들 이야기고 우리는 우리끼리 살려고 그냥 흩어져 버리는 이런 현상이 돼버린 거죠. 참 그래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치 과정이 이중적으로 돼버리죠. 국회는 국회대로 욕 들어가면서 자기 시속 다 챙기고 국민들은 국회의원들한테 암만 이야기해도 소용없으니까 뭘 해요? 촛불 들고 나서는 그런 거죠. 이 촛불 집회는 우리나라 역사적인 근거가 있대요. 어떤 한학자가 한 이야기입니다. 그 사극 같은 거 보면은 임금님한테 간청할 때 뭐라고 그럽니까? 마마 통촉해 주십시오 그러잖아요. 통촉의 뜻이 뭡니까? 촉이 촛불이죠. 임금은 태양이에요. 태양은 너무나 밝기 때문에 촛불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하냐면 이 조그마한 미미한 촛불이라도 봐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그 촛불이 여러 개가 모이면은 어쨌든 태양이 신경 쓸 정도로 밝기가 될 거 아니에요. 그게 통촉해 달라는 이야기예요. 전부 이제 도끼 쥐고 그 이제 광화문 앞에 엎드려 가지고 그 이제 상손을 올리면서 했던 이야기 통촉해 달라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그게 촛불 집회의 원형이라고 그래요. 맞는가 틀린가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그래요. 이게 이게 그냥 넘어갔네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 얼마 전까지만 해도 촛불 집회가 일어나기 전까지만 해도요,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점진적 쿠데타가 일어나고 있는 건 아닌가. 워낙 이제 뭡니까 청와대나 뭐 이런 쪽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하다 보니까 이게 파쇼 정권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느냐는 그런 우려도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겨우 이제 제자리 잡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개헌 논의가 나오는데요. 기본적인 틀은 그거예요. 이런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 개헌을 한다면은, 분권형을 한다면은 반드시 따라야 되는 것은 지방분권이죠. 이거 없이는 개헌해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문제는 이 지방분권을 하기 위해서 개헌 논의의 주축이 누가 돼야 되느냐. 지금 국회에서 뭐 개헌 특위를 만들어 놓고 자문위원회 만들잖아요. 그리고 개헌안 마련했는데요. 국회의장실에서 연락이 왔어요. 자문위원회 들어오라고. 기분 나빠서 안 간다고 그랬어요. 자기들이 만들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거죠. 사실 전례들이 있습니다. 뭐 이건 넘어가고요. 사실 지금 바꿔야 되는 게 이런 거죠.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정치 구조를 만들어야 되고요. 국가 권력을 약화시켜야 되고, 사실 지금 이 문제는 엄청납니다. 1대 99라고 그러잖아요. 기울어지는 운동장, 이거 고쳐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요즘 나오는 새로운 기본권들을 반영할 필요도 있습니다. 이런 개헌들을 해야 되는데 그 개헌할 수 있는 틀이 없습니다. 그냥 한번 봐봅시다. 여기 이제 재헌헌법에 있는 조항이거든요. 우리 그 사람들을 조상이라고 하긴 좀 뭐하죠. 우리 할아버지들이 대한민국을 만들 때 가졌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대한민국의 경제 질서는요, 무엇보다도 모든 국민의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하는 게 원칙이 목표예요. 누구는 잘 살고 누구는 못 살고가 아니라 적어도 기본에서는 똑같이 잘 살는, 그게 원칙이고, 그 한도 내에서 경제상의 자유가 보장된다고 그랬어요. 요거를 박정희 정부가 들어서 가지고 이렇게 바꿔버렸습니다. 잘난 사람이 모든 이익을 다 가지는 구조로 바꿔버렸어요. 조금 이제 이렇게 보면 약간 좌파적 성격이 아주 강해요. 그 뭐 이승만이 건국의 아버지라고 저기 우파 쪽에, 보수 쪽에서 이야기하잖아요. 사실 이승만 정부에서 만든 헌법이거든요. 완전히 지금식으로 하면 빨갱이 헌법이에요. 아일슬란드 같은 경우는 헌법을 이렇게 만듭니다. 2008년도에 여기서도 IMF를 얻어맞아요. 꽤 잘 나가다가 몰락을 하거든요. 그렇게 주민들이 들고 일어나요. 우리는 촛불을 들고 일어났지만 이 사람들은 후라이팬 들고 나왔어요. 주방기구 들고 막 두들고, 원래 뭡니까 그 부부싸움 할 때도 집어 던지는 게 제일 좋은 건 냄비잖아요. 안 부서지니까. 이제 그거 들고 나오는 건데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헌법을 새로 만들자 해서 시민들 사이에서 국민의회를 만듭니다. 1,500명인데요. 1,200명은 선거명부에서 추첨합니다. 많이 배우고 적게 배우고 가진 거 있고 없고 따지잖아요. 추첨회가 걸려들면은 위원입니다. 그리고 이제 각 그 단위들의 대표 300명을 해가 1,500명 만들어가지고요. 그래가지고 헌법을 개정해야 되느냐 마느냐, 개정한다면 뭘 개정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논의를 해요. 그래서 결정해가지고 헌법을 바꾸자 그랬고요. 그 결정을 받아가지고 의회에서 헌법회의법을 만들어요. 거기서 이제 25명을 그 선거를 합니다. 저 헌법회의 구성원 25명을 선거를 해가 남자 15명, 여자 10명 뽑아요. 그래가 구성을 해가지고 개헌안을 만들기로 하거든요. 근데 이제 대법원에서 또 이제 찍자로 부린다고 그 선거를 무효로 하니까 다시 법을 만들어가지고 헌법회의라고 했던 걸 헌법위원회라고 이름 바꿔가지고 이 사람들을 그대로 임명을 합니다. 그래서 헌법 개정안을 만들어요. 이게 이제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이겁니다. 요 단위에서 혁명이 일어나고 요 단위에서 헌법을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에 대해서 국민적인 합의를 이끌어냅니다. 계속 여기에서 회의를 할 때마다 실시간 중계를 하고요. 인터넷으로 알려주고 의견을 받아들고
마을에서는 마을마다 공청회 열고, 그래가지고 그 공청회에서 수립되는 의견, 마을회의에서 수립되는 의견, 전부 다 여기서 다 받아가지고 다 걸러내요. 그래가지고 헌법의 기본적인 틀을 만듭니다. 그걸 여기에서 조문화했던 거예요. 1조는 어떻게 하고 2조는 어떻게 하고 이제 그런 그 과정을 거쳤거든요. 결국은 지금 이제 국회의원들이 저거들 마음대로 만드는 방식이 아니라 국민들 전체가 다 동원되어 만드는 방식으로 가버린 거죠. 물론 아직까지는 통과는 안 됐어요. 그러나서 이제 선거에서 보수 정권이 들어서면서 이제 이걸 그냥 뭉개버렸거든요. 근데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지금 그 헌법 개정 그대로 하자는 논의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일랜드도 있어요. 이 글자가 왜 이렇게 작아졌나? 여기도 마찬가지 금융위기가 나고 거의 뭐 혁명 비슷한 쿠데타가 일어나고요. 그 소요가 있고요. 그러고 나서 의회가 그 헌법의회를 만듭니다. 똑같아요. 시민 66명, 의원들 중에, 국회의원들 중에 33명, 한 명은 이제 의장이고요. 그래가 100명으로 구성합니다. 이 시민 대표는 무조건 추첨이에요. 선거가 아니에요. 가장 그 올바른 민주주의는 선거제 민주주의가 아니라 추첨제 민주주의라고 그러거든요. 그 이제 고대 힐압에서 이제 힐압의 민주주의가 그랬으니까 하여튼 그렇게 구성해가지고 여기는 이제 헌법을 개정하자는 게 아니고 아일랜드 사회에서 가장 골치 아픈 문제점들, 의제들 이런 것들을 논의하는 자리를 만듭니다. 총 이제 7개 의제를 의회가 정했고요. 자기들끼리 모여가 2개를 더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주에 하나씩 처리를 해요. 제일 대표적인 게 어디 갔나? 그 뭡니까? 유리천장 뭉개는 거. 그러니까 고위공직자들 중에서 여성은 얼마나 뽑아야 될 것인지, 여성을 우대해야 될 것인지 말아야 될지 그 문제, 또는 그 뭡니까? 뭐 저 다른 동성 결혼을 허용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뭐 어제 그 투표하면서 그 토론하면서 완전 뒤집어졌다고 그러대요. 저는 다른 강의에서 못 들었는데요. 하여튼 뭐 그런 거. 그걸 한 주에 하나씩 의논을 하면서 마찬가지로 인터넷으로 실시간 중계를 해요. 실시간 댓글 받고 의견 수렴하고 지역에서는 지역대로 세미나 공청회 뭐 이런 거 다 하고 그렇게 해서 수렴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요 위원회의 안을 정하고요. 그 위원회 안을 국민투표에 해버려요. 그래서 결정을 하는 거죠. 그 중에 이제 보통 이제 18개 하는데요. 그 중에 2개가 이제 국민투표에서 통과됐는데 그게 저겁니다. 우리나라 대통령 출마 자격은 몇 살입니까? 대통령 되려면 45살이 넘어야 돼요. 헌법에 규정이 있어요. 그 헌법 규정을 왜 넣는가 모르겠어요. 30살짜리가 대통령 하면 뭐 큰일 나요. 하여튼, 국회의원 되려면 또 25살 돼야 되잖아요. 좀 없앴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대통령 출마 자격 낮추는 거는 부결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동성혼을 인정할 것이냐. 요거는 아마 세계에서 18번째로 인정됐을 거예요. 지금은 그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남자, 여자 결혼하는 거 인정하는 게 20개 나라거든요. 그게 18번째 나라인가 그럴 겁니다. 하여튼 그렇고요. 재미 붙여가지고 지금 다시 또 저런 위원회를 하나 더 만들려고 하는 뭐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럼 요 넘어가고요. 한번 봐보세요. 아주 재밌어요. 베네수엘라 뭐 좌파 정부 해가지고 지금은 또 엉망이 됐지만요. 여기는 또 그 혁명을 일으키는데 후라이팬도 아니고 촛불도 아니고 헌법전을 가지고 흔들었어요. 이게 우리의 헌법이다. 이대로 하자. 그러면서 이제 했는데요. 그 이제 국민들이 만든 헌법입니다. 그 헌법 조문 한번 봐보세요.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만약에 헌법을 만들면 이런 조항 넣을까요? 이 가사노동도 다른 일반적인 공장노동과 맞먹는 그렇게 중요한 그런 것임을 인정한다는 거거든요. 그죠? 요거 보세요. 노동자의 지위와 권리에 관한 법 규정이 애매모호하다면은, 충돌한다면은, 일단 노동자한테 유리하게 결정해라. 시민들이 헌법을 만들다 보니 이런 조항이 들어가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헌법을 만드는 과정에 들어가게 되면은 틀림없이 중앙정부의 권력보다는 지방정부의 권력을 더 가져오려고 할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거든요, 그거는. 그러니까 누가 헌법 개정 과정에 참여하냐에 따라서 헌법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헌법 개정은
그 사람들한테 맡기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지방분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헌법 개정 과정에서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면 틀림없이 자기들끼리 다 해버릴 거예요. 지금 여러분 주변에 헌법 개정 자문위원회 위원으로 들어간 사람 아는 사람 있습니까? 없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도 거의 대부분 서울 사람들입니다. 지방에서 공법학자 몇 명, 행정학금 하는 사람 몇 명 들어와요. 근데 주도권은 서울 사람 다 잡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은 더더욱 중앙 권력 지향적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지방분권 안 만들어내요. 사실 지방분권 개헌안 만들어가지고 던져 놓으니까, 그러니까 지방에 입법권 주고 재정권 주자. 그러니까 뭐라고 하느냐면 간단해요. 이렇게 하면 연방제 아닙니까? 그래요. 맞아요. 연방제 비슷해요. 우리나라가 연방제로 가서는 안 될 건 뭐 있어요? 물론 그렇게 가자는 이야기 아니라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열어놓고 시작해야 되거든요. 근데 선부터 꺼요. 우리나라 연방제 하면 안 되는데 하고 선을 쫙 꺼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그 4대 단체 협의해서 만든 개헌안, 요거는 그 자체 그냥 고구나 날아가 버립니다. 지방분권을 가장 강력하게 보장하는 체제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 사실 그걸 뒤집으려면은 여러분들조차부터 함부로 이야기하는 또 공무원법 위반될라. 어쨌든 헌법 개정에 대해서 우리의 목소리를 담아내려고 노력해야 될 겁니다. 네, 하여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 이야기는 이 정도 마칠게요. 네.